안녕하세요. 2025년 9월 26일자 주요 뉴스들을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법률 개정 소식부터 해서 안보, 경제,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까지 정말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그런 이슈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 또 놓치기 쉬운 그런 연결고리들을 딱 짚어서 여러분께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네, 깊이 있는 분석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사회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소식부터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문신 합법화입니다. 이른바 문신서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건데요. 이전에는 의료인만 할 수 있었던 이 문신 시술을요. 이제 정식 면허를 받은 문신 시술자도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건 단순히 뭐 직업 하나 더 생기는 걸 넘어서는 꽤 큰 사회적 변화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죠. 단순히 불법이었던 걸 합법화한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여기에 면허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아, 면허 시스템이요? 네. 그동안 문신 시술이 법적으로는 약간 회색지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암암리에 계속 성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뭐 위생이라든지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감염 위험 같은 거요. 네, 감염 위험도 있고 사용하는 염료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번 법제화는 이런 문제들을요, 이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겠다. 뭐 이런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아, 그 면허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생긴다는 의미일까요? 뭐 예를 들면 미용사처럼 자격 시험 같은 게 생기나요? 정확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뭐 시행령 같은 걸 통해서 구체화되겠지만요.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건 시술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관련 지식 평가, 또 실제 시술 능력 검증, 이런 것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시술소의 위생 환경 기준이라든지 사용 가능한 염료나 장비에 대한 규제, 또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관리나 책임 소재 같은 것도 명확히 규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다기보다는 소비자 보호랑 산업 육성,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듣고 보니 단순히 이제 문신해도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사실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좀 특정 집단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뭐 개성 표현의 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해졌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번 법제화는 그런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더 가속화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문신이 뭐 패션이나 자기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더 이상 음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중문화의 일부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이제 법이 따라가는 모양새죠. 물론 뭐 여전히 기성세대나 특정 직업군에서는 문신에 대해 좀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직은 좀. 그래서 이 면허 시스템이 얼마나 엄격하고 또 투명하게 운영돼서 사회적 신뢰를 얻느냐, 이게 앞으로 이 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문신을 고민하셨거나 이미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변화가 직접적으로 와닿으실 것 같네요. 네, 정말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함께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조금 더 무거운 주제죠.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문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군사적 능력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 ICBM 완성에 임박했고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는 재도립 기술 확보만 남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재도립 기술이라는 게 ICBM 능력의 핵심이라고 하던데 이게 완성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발언은 그 자체로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ICBM의 재도립 기술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활용점정 같은 기술입니다. 활용점정이요? 네, 미사일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우주 공간, 그러니까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해야 하잖아요. 네. 이때
발생하는 마찰열이 막 수천 도에 달하고 엄청난 속도랑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두가 파괴되지 않고 정확한 각도와 경로로 목표물까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것. 이게 바로 재도립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게 완성된다는 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국 본토의 특정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전 능력.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 완성이 임박했다는 평가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주변국들한테는 어떤 파장을 미칠까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가 직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을 결코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이 높고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해서 한미 동맹의 대응 태세도 당연히 강화될 거고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반기지는 않겠지만 이걸 빌미로 또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이것 또한 경계할 것이기 때문에 영내에서 군비 경쟁이나 전략적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직접적인 안보 위협 증가로 인식하고 방위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 북한의 기술적 진전 하나가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그런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한 연쇄 반응이네요. 그런데 안보 관련해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어요.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를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국가처럼 기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과거 정부들이 좀 견제해왔던 특수관계론과는 상당히 다른 뉘앙스인데요. 이 발언, 배경과 함의는 뭘까요? 이 발언 역시 매우 중요하고요. 어쩌면 남북 관계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사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이요? 네, 과거 남북 관계는 그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듯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이렇게 정의되어 왔거든요. 네, 그렇죠. 특수관계. 네, 이게 남북이 분단된 현실은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민족이고 통일의 대상이다, 이걸 강조하는 개념이었죠. 그런데 두 개의 국가처럼 기능한다는 발언은 이런 특수성보다는 현재 남북이 각자 독립적인 주권과 통치 체제를 가지고 그냥 별개로 작동하고 있다는 현실,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식 변화가 앞으로 대북 정책이나 통일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특수관계라는 틀을 좀 벗어나면 기존의 교류 협력 방식이나 통해 접근법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기존의 민족 동질성 강조나 우리 민족끼리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국제법적인 틀 안에서 다른 외국과의 관계처럼 상호주의라든지 실리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협력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통일 논의 역시 흡수 통일이나 연방제 같은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평화 공존이나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론적인 접근이 오히려 좀 비현실적인 통일 담론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과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발언이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전환의 신호탄인지는 앞으로 나올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국가 발언이 남북 관계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네, 특수관계에서 두 개의 국가로의 인식 전환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적 파장까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 특히 대외적인 여건이 좀 만만치 않은데요. 환율 문제가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환율이 참. 네,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이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는 미국 측에 통화 수합 같은 외환 시장 안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정부가 요구한다는 그 통화 수합, 이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가치 하락은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검이죠.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뭐 1달러짜리 물건 수출할 때 환율이 1,300원이면 1,300원 벌지만 1,400원이면 1,400원을 버니까요. 같은 값에 팔아도 원화 수익이 늘거나 달러 가격을 낮춰서 더 많이 팔 수도 있죠. 네, 수출에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수입하는 물품들의 원화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아, 그렇죠. 수입 물가. 네, 우리가 쓰는 뭐 석유, 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부터 시작해서 각종 원자재, 소비재까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 가격이 줄줄이 오르게 되죠. 이건 국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서 서민들 살림살이를 더 팍팍하게 만듭니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송금하거나 뭐 해외여행 갈 때도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하게 되고요. 네, 수출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당장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에는 악영향이 크다는 거군요. 그럼 정부가 요구하는 통화 수합, 이게 이런 상황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통화 스왑은 말 그대로 양국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교환하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원화를 맡기고 미국 연준, 페드로부터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외환 시장에 달러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퍼지면 투기적인 수요까지 막 붙어서 원화 가치가 더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통화 수합 계약이 체결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가 필요하면 언제든 달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마이너스 통장 비유 좋네요. 네. 특히 지금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뭐 국제 정세 불안까지 겹쳐서 환율 변동성이 클 때는 외환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수합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비상시에 대비한 안정장치에 가깝고요. 체결 여부나 규모는 양국의 이해관계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종의 외환 보험 같은 거군요. 환율 안정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또 기업 관련 소식도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상장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연간 보고 횟수를 늘리고 보유 비율 기준도 강화할 수 있다고요. 자사주 매입이 보통 주가 부양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규제를 강화하려는 걸까요? 네,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기업이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순이익, EPS를 높이고 또 기업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방법 중 하나로도 여겨지고요. 네. 하지만 이 제도가 본래 취지랑 좀 다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각용소지요? 네, 예를 들어서 대주주나 경영진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뭐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입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나중에 뭐 우호적인 세력에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 비율 산정 같은 데 유리하게 활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죠. 아,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사주를 샀다가 나중에 되팔아서 차익을 얻는 등 이런 불공정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대주주나 경영진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규제 강화는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거론되는 내용들을 보면 자사주 매입이나 보유 현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매입한 자사주를 소각,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걸 유도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 수 대비 자사주 보유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 목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줄어들어서 소액주주들의 권익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좋네요. 그렇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를 활용한 M&A나 경영 전략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주가 안정화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주 보호와 기업 경영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과제가 될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규제의 변화가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나 배당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자사주 매입의 빛과 그림자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정책적 고민이 엿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 소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뭐고 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강조되는 걸까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말 그대로 한국 기업들의 가치, 특히 주식시장에서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비슷한 기업들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적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 현상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꾸준히 지적됩니다. 첫째는 아까 이야기 나눴던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언제든 안보 불안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네. 둘째는 기업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총수 일가의 과도한 영향력, 순환 출자 구조,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배당 성향 같은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불만입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몫이 좀 적다, 이런 인식이 있죠. 지정학적 위험, 지배 구조, 주주환원. 이 세 가지가 딱 한국 증시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군요. 네, 대표적인 요인들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단순히 주가 부양 차원을 넘어서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체질 개선이요? 네. 예를 들어서 기업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 아까 논의했던 자사주 문제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줄어들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서 더 많은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선순환 구조. 유입을 통해서 환율 안정에도 기여하고 선진 기술 도입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꾸준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들의 변화가 함께 한다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단순히 증시 부양책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종합적인 과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오늘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문신 합법화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의 단면부터 시작해서 북한 ICBM 개발이라는 첨예한 안보 위협, 또 통일부 양관의 두 개의 국가 발언이 던지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질문, 그리고 원화 약세와 통화 수합론이 자사주 규제 강화 움직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까지 경제 분야의 여러 과제들을 정말 숨가쁘게 짚어봤네요. 네, 오늘 다룬 소식들을 이렇게 하나로 깨워보면요. 현재 한국 사회가 법과 제도, 안보와 외교, 거시경제와 기업 환경,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이 다층적인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복합적이네요. 그렇죠. 문신 합법화는 변화하는 사회 규범과 새로운 산업 질서 구축의 과제를 보여주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모색은 우리의 안보 및 평화 전략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환율, 무역 협상,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 해묵은 과제 해결 노력은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허들들을 명확히 보여주죠.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사안들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안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변화가 다시 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본 이 격동적인 변화와 도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한국 사회와 경제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심화되는 안보 불안 속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면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오히려 남북 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관점을 더했는지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